싱가포르 정부가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을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회담 장소로 확정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9차례나 프로세스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회담이 꼭 한 번이 아니란 걸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연쇄 회담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분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한 자릿수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와 구미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도 짚어봤습니다.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밀수와 탈세 혐의를 받는 딸 조현아 씨는 관세청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판사들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불과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린 서울 용산의 상가 주택 건물에 대한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형 공사장 주변에 사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드루킹 김모 씨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게 소개했다는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 특별검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현수막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개수가 2배로 늘어나고 장수 제한마저 사라지면서 부작용도 나오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월드컵 어디서 볼 텐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그 의제는 물론이고 그 회담이 어디서 열리느냐가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대략 서너 군데의 장소가 후보지로 거론됐죠. 오늘 그 후보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그동안 각종 국제 행사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이 호텔이 스페셜 이벤트 에리아, 즉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싱가포르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 행사 구역 속에는 양국 정상의 숙소도 포함될 가능성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이 호텔이 회담장일지 아니면 양국 정상 중에 누군가의 숙소일지 정확하게 알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는 회담 장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D-8일 차인 오늘 회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싱가포르 현지에 나가 있는 유선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방금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특별 행사구역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북미 회담장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영어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싱가포르 내무부는 방금 전 오늘자 관보를 통해서 이곳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스페셜 이벤트 에어리어가 됩니다. 특히 싱가포르 경찰은 내무부가 지정한 특별 행사구역 안쪽에 일부 지역을 특별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별도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특별 구역이 지정이 되면 경찰은 그곳에 출입하는 외부인이나 차량을 불신 검문할 수가 있고 일부 차량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 구역에서는 인화물질이라든가 현수막, 깃발 이런 것들을 반입하지 못한다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의,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로 보자면 양국 정상 중에 누군가의 숙소도 큰 의미에서 그 특별 행사구역 속에 포함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회담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다른 가능성을 혹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일단 특별 행사 구역이 나온 이 전체 구역 지도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구역에는 이곳 샹그릴라 호텔이 포함이 돼 있고 또 미국 대사관 그리고 중국 외교부 이런 곳들이 중국 대사관 이런 곳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곳에 거론돼 왔던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궁 이런 쪽은 특별 행사 구역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숙소가 아닌 회담 장소로 이곳 샹그릴라 호텔이 결국 약정이 됐다. 이런 분석이 현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선혜 기자는 급하게 샹그릴라 호텔 앞으로 옮겨서 저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샹그릴라 호텔의 분위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샹그릴라 호텔 내부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그 아시아 안보 회의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렸는데 그리고 어제 샹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였는데 VIP들이 들어가는 숙소 쪽의 난간을 전부 페인트 칠을 벗겨냈고 새로 색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텔 꼭대기층에 이제 사람들이 매달려서 유리창 등을 청소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샹그릴라 호텔은 첫 양안 회담,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회담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죠. 네, 그 2015년 11월 7일에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마잉주 당시 대만 총통이 직접 만나서 이제 81초간 악수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지난 주말에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하기가 쉽고 보안이 아주 잘 돼 있는 곳으로 현지에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른 곳들이 여러 곳 거론이 됐지만 현지 언론이 계속해서 샹그릴라 호텔을 거론해왔던 이유는 이런 과거에 많은 국제 행사를 했던 경험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예측을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다시 연결을 할 텐데 그 사이에 추가로 취재되는 것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알려주길 바라고요. 미리 질문 한 가지를 좀 예고성으로 해드리자면 그쪽이 회담 장소로 정해진다면 양국 정상들의 숙소는 그 호텔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혹시 나오고 있는지 현지에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취재해서 좀 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오늘 베이징을 거쳐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남 뒤에 주목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난 뒤에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9번이나 썼습니다. 과정, 이런 뜻이 되겠죠. 트럼프의 올인원 비핵화 계획이 프로세스 계획으로, 그러니까 일괄 타결이 단계적 해법으로 바뀌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빅딜이 있겠지만 그것은 과정이라면서 프로세스, 즉 과정이란 표현을 9차례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하느냐는 JTBC 질의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꼭 회담이 단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대통령은 더 많은 것에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6월 12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를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나올지 보겠다면서도 추가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은 과정의 시작이라면서 2-3시간 앉아 모든 것을 해결하면 멋지겠지만 그건 예상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레리 쿠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매우 현실적 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비핵화엔 빠른 제재 해제 등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면서도 시간을 주겠다고 한 건 비핵화 속도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장기간 북핵 동결 과정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져 과거 정부의 실패한 협상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과 폭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이를 협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정으로 상원의 비준을 받아 이행에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청와대도 주말 동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고 한미 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취재 기자를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과정, 즉 프로세스를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면서 단판에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는 인식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가 나올지 청와대가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네, 청와대 측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선 CVID의 기한 같은 큰 틀의 합의를 먼저 하고 사찰이나 검증 같은 구체적 논의는 추후 다시 이어지는 다단계 회담에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회담이 몇 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한 차례 회담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프로세스란 표현을 한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건 다음 회담부터 단계적으로 합의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합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로 가면서 그 모든 단계에서 굉장히 갈등이 발생할 소지, 따라서 그 단계별로 가다가 좌초할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까? 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빅딜, 원샷 등으로 불리는 일괄 타결 방식에서 한 발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괄 타결을 해도 어차피 이행은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양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라는 게 물리적으로 볼 때 서명 한 번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입니다. 예, 물론 미국이나 혹은 또 국내에서도 그에 반대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시각은 조금 아까 질문에 담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아무튼 공은 이제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간 셈이죠. 자신의 친서를 받은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제안이랄 수도 있는 구체적인 언급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서 돌아온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 구상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친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선 비핵화와 CVIG로 상징되는 체제 보장 등 미국이 제시한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내놔야 할 차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 위원장으로선 비핵화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를 밝혀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미 개발된 핵탄두의 선 반출과 폐기 결정은 최고 지도자의 몫인데다가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위해선 통큰 결단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조만간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놔야 합니다. 우리는 비핵화의 의지를 확고하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뭐 그런 내용들 수도 있죠. 방식은 이번 주 초반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나 담화 형태로 입장을 밝히거나 다시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을 통해 반응을 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오늘 5차 접촉까지 이어간 통일각 실무회담팀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북한은 군부 서열 1, 2, 3위를 모두 바꿨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인데 미국과 비핵화 합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장에 이영길 제1부 총참모장이 발탁됐습니다. 총참모장은 북한군 서열 2위로 우리 군의 합참 의장격입니다. 국방장관격인 인민무력상도 박영식에서 노광철 인민무력성 제1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앞서 총정치국장에서 김정각이 경질된 것까지 포함하면 북한군 서열 1에서 3위가 모두 바뀐 겁니다. 모두 한꺼번에 교체했다면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명수 전 총참모장과 박영식 전 인민무력상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도 내려왔던 만큼 그 이후에 교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공식 확인은 안 되지만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한꺼번에 교체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이처럼 군 수뇌부를 교체한 건 협상의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비핵화 합의에 반발할 수 있는 군부의 여론을 사전에 정리해놓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사항이 나오고 나서 그걸 집행하기 위한 군대 내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예고된 상태에서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우는 만큼 충성도 등을 고려한 인사조치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이제 북미가 신경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회담을 준비하는 모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 3일 사이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여졌는데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짤막하게 짚어보죠. 길지 않게. 예, 미국에서는 여전히 대북 제재라든가 하는 압박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위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죠. 예. 이후에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면서도 시간을 두고 완화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다소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매티스 국방장관도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우려를 의식하는 목소리를 원칙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로키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북미 양측 모두 강경한 발언은 자제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그리고 미국 존 볼튼 안보 보좌관이 주로 강경 발언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예. 회담 재고를 말했던 김계관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서한 이후 회담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 담화를 끝으로 조용합니다. 예. 미국도 리비아식 비핵화를 말했던 볼턴 보좌관이 지금은 인터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죠.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에 왔을 때 볼턴 보좌관은 이렇게 창문으로만 지켜봤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겁니까? AP가 촬영을 했던 그런가요? 예.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도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지난주죠.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찾은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AP가 촬영한 영상에는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우리 패권주의에 맞서서 정세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당신의 지도부와 주도 세밀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거 뭐 어찌 보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예. 조선중앙TV 보도에서는 이 대목이 빠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조선중앙TV는 이런 보도를 하면서 패권주의 발언은 빠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세에 대한 견해가 교환됐다 이렇게만 보도를 했고요. 또 라브로프 장관에게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전달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러 접촉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런 얘기는 했죠. 그렇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이 좋지 않았다고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만남일 수 있다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예. 앞서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 태도가 변했다거나 시진핑 주석은 포커 플레이어라며 직설적으로 말했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가 됐으니까 이제 괜한 신경전은 하지 않겠다. 예.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극은 두 정상뿐 아니라 상대방 측의 회의론자들에게 회담 반대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런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회담은 시작 또 과정이라면서 회담 문턱을 낮춘 상황에서 서로를 자극하면서 혹시나 돌발 변수가 생길 것을 차단하면서 회담 준비 태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북미 정상의 의전에 대해서도 세계의 이목이 쏠리게 되는데
경호와 표정, 스킨십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장에 누가 나중에 들어가느냐도 신경전의 하나인데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드러내 보이려는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까지도 철저히 베일에 쌓여온 김정은 위원장.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통적인 외교 의전이 적용되겠지만 두 정상의 성향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우선 양측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건 경호 부문이 꼽힙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경호원 12명에 둘러싸인 차량을 타고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호위는 물론 헬리콥터 등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킨십에 담긴 기싸움도 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의 손을 수십 초 동안 꽉 잡으며 기선을 제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김 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갑자기 부둥켜 안았던 것처럼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20cm 안팎의 키 차이가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이라는 외신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측 실무팀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다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게 앉은 모습의 국한의 촬영을 허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문과 먼 쪽에 앉는 관례를 볼 때 2개의 출입구가 있는 방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어서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랫동안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군요. 대구와 구미 현장을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구미시장에 도전하는 두 후보가 유세에 열을 올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선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이양호 후보와 민주당 장세영 후보의 지지율 차는 1.7%포인트였습니다.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귓속말로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저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상전벽해의 이런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다. 구미는 보수의 성지고 보수의 심장입니다. 이 보수의 성지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압승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대구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4년 전 이곳에선 당시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김부겸 후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선거 유세에 활용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 역시 박근혜 마케팅을 폈습니다.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하지만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세웠고 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후 23년간 대구시장 자리는 보수 후보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 오차 범위 내입니다. 이번에도 보수 후보가 당선될지 일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북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한국당 이철우 후보의 지지율 차도 크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10%포인트, 대구 CBS와 영남일보의 경우엔 8.9%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이렇게 대구, 경북과 마찬가지로 부산, 경남도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여온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 PK 지역 탈환을 승리의 척도로 보고 있고 한국당 역시 이곳을 지켜내는 것을 승리의 기준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선거운동 초반에 양당은 이곳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선거운동 첫 주말에 이른바 낙동강 벨트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울산과 김해, 창원, 부산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오고돈의 승리는 지역주의에 굴하지 않는 부산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쾌거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부산을 찾았고 오늘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울산을 지켰습니다. 보수가 좌파의 그런
정책적 포퓰리즘에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고 휩싸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석 중 3석이 걸려 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부울경을 모두 섞어내 향후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왜 경남에다가 우리 경남 도민들에게 보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조작해서 우리 지지층을 투표장에 갈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숨어있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실제 투표에선 집결돼 대역전극이 연출될 거란 주장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이른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오늘 구속의 기로에 서 있고 큰딸 조현아 씨는 오늘 관세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제기된 아들 조원태 씨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명희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서울중앙지법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효정 기자,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역시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이렇게 결정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영장 발부 여부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추가로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희 씨는 지금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유치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재벌 총수 부인은 이명희 씨가 처음이라고 하던데 오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역시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이명희 씨는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심경을 물어봤는데요. 이명희 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경비원들에게 가위를 던졌는지 또 피해자들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심사가 끝나고 이명희 씨가 밖으로 나와서도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적용된 혐의가 7가지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이거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명희 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고 또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희 씨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 씨 외에도 다른 수사당국이 지금 오늘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세청이 큰딸 조현아 씨를 불러서 밀수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교육부는 아들 조원태 씨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당국이 1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추가로 일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거나 청구가 될지 여부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이명희 씨가 법원에 출석한 시간에 큰딸 조현아 씨는 밀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둘째 딸 현민 씨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교육부는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가 전체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죠. 이주찬 기자.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물건 관세 안 내고 들여오신 거 밀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겼습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조 전 부사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2014년 땅콩 회한 사건과 지난달 2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가족의 밀수 혐의가 제기된 이후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 등 곳곳에서 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대한항공의 협력업체 창고에서
2.5톤 규모의 밀수 의심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유명 가구가 든 것으로 보이는 박스 등 조 전 부사장의 물품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압수물 가운데는 이명희 씨와 둘째 딸 조현민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들에 대한 소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조양호 회장 가족이 이렇게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막내딸 조현민 씨의 이른바 물컵 갑질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구속도 면했고 폭행 혐의도 비껴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물컵 갑질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조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한항공 산하에서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내던지는 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누군가를 윽박지릅니다. 따지듯이 묻다가 곧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못 이겼는지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도 칩니다. 호통을 치더니 마지막엔 악을 씁니다. 제보자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조현민 씨라고 했습니다. 조 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본사 6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닥달하는 걸 몰래 녹음했단 겁니다. 녹음 시기는 지난 3월 8일 오후 2시 45분쯤입니다. 조 씨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컵 갑질을 하기 약 일주일 전입니다. 물컵 갑질과 관련해 조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광고 회의를 중단시킨 일이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광고회사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도 면하고 폭행죄도 적용받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조 씨는 현재 출국 정지 상태입니다. 언니 조현아 씨처럼 밀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적이면서도 한국 항공사인 진에어에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일도 국토교통부가 조사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음성 파일에 대해 조 씨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밀반입을 하고 가사도우미를 불법 채용하는데 대한항공 해외 지점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LA 지점에서는 직원들이 조 회장의 저택의 청소까지 도맡아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 저택을 청소하는 날은 회사 업무도 포기하고 갔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차로 1시간 30분을 달려 오렌지 카운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10년 전 조양호 회장이 80억 원을 주고 산 저택이 있습니다. 주택단지 전체가 사유지라 일반인들은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Korean chairman Jo Yang-ho, he lived here. This is our private property. I can't give out the information. 취재진이 확인한 등기부 등본에는 조 회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조 회장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호텔에 머무르지 않을 경우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 대한항공 현지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집 청소에 동원됐다고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한 4-5명이 이제 가죠. 집안 청소랑 거미줄도 치우고 그런 청소를 했습니다. 회사의 어떤 중요한 업무보다 회장님 집 청소가 우선이었다고도 합니다. 급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회장님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전국 법원에서는 대책을 논의하는 판사회의가 잇따랐습니다. 판사들 대부분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들의 목소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놓을 조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먼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급별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그리고 단독판사 회의가 각각 열렸습니다. 비교적 연차가 낮은 단독판사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론이 나왔는데요. 판사들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배석판사 회의도 오후 4시부터 시작돼 판사들의 의견이 비교적 잘 모여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었는데요. 다만 직급이 높은 부장판사 회의는 오전에 한 차례 열렸다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오후 5시 30분에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정족수가 모자라서 결국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서울가정법원의 단독 그리고 배석 판사들과 그리고 인천지법의 단독 판사들이 엄정한 수사 촉구와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재판 거래 의혹 파일의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중앙지법 부장판사 회의에서 정족수가 모자라서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네, 사실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던 것은 이 수사 촉구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찬성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갈려서 회의가 길어졌고 이 때문에 판사들이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건데요. 일부 판사들은 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방법이 검찰 수사인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물론 가정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들도 부장판사이고 이 기소가 됐을 때 판결을 선고하는 건 역시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더 신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처음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근데 오늘 수사를 촉구하는 판사 회의 내용을 듣고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김 대법원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김 대법원장은 이 형사 조치도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 의뢰나 고발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발 같은 경우에는 유죄의 심증이 있고 이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있을 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 역시 이 같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일 열릴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와 그리고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그리고 11일에 예정된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 나오는 결론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청와대 앞을 찾았습니다. 다시 기차에 올라서 일하게 해달라. 승무원들이 내뱉은 호소였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그때가 명절 전이었거든요. KTX 승무원에 합격했습니다. 23살. 식당에 있는 분들이 그 유니폼을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되게 잘 됐다고. 20대 중반이던 새내기 승무원들은 어느새 아이 엄마가 됐습니다. 엄마는 KTX 승무원이었다. 근데 왜 지금은 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폼이 아닌 파업 조끼를 입은 지는 이제 14년째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앞선 1, 2심 재판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살 길이 막힌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엄마가 올 때가 됐는데 그냥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엔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었고 결국 오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다시 KTX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무원들은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고 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앞으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 참모진과 신경전을 벌였죠.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김 부총리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듯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늘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해명, 김 부총리의 침묵에 좀 사그라드는가 싶었던 논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국책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소득 증가 효과보다 고용 감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KDI는 당장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고용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후년에 계획대로 연 15%씩 올리면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커져 2년간 24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의 이 같은 분석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속도 조절론과 맥락이 같습니다. 반면 속도 조절론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이나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정부의 신경전에다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계산대에 포함하는 개정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통계 숫자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 90%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통계 분석을 공개한 이후 야당은 연일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통계 수치까지 부정하며 소득주도 성장 실패 책임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득을 본 사람만 따져가지고 통계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아전인수 견강부에 눈 가리고 아웅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들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근로자 가구의 90%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라며 국민 소득은 감소했고 경제 성장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도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 자영업자, 노령층 등의 소득 감소에 대한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2009년 3월이었습니다. 신인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 씨는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는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장자연 리스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유서에 나오는 유력 인사들 가운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소속사 대표뿐입니다. 9년이 지난 지금 관련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가 2달 남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지청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인 김모 씨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 배우 윤모 씨는 이 자리에서 전직 일간지 기자이자 정치지망생인 조모 씨가 장 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이 장 씨를 강제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 씨가 지목한 남성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자신의 혐의를 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조 씨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동석자인 윤 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건 당시부터 사건을 맡아온 성남지청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시효가 2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어제 서울 용산에서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휴일이라서 건물에 있던 식당들이 문을 열지 않았고 주민들도 집을 비워서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근처에 커다란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의 취재 기자 연결하죠. 최하은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게 건물 잔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곳은 맞은편 도로까지 이어진 골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잔해 더미로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 출입 금지선 뒤로 보이는 곳이 무너진 4층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는 구조물만 쌓여 있고 건물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진 지금은 현장이 비어 있는데요. 오전에는 합동감식반 40여 명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네, 그 무너진 건물 주변에도 이제 상가들이 있다고 하던데 시민들은 모두 대피를 한 상태입니까? 네, 무너진 건물 옆으로 이렇게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퇴근한 주변 직장인들로 붐볐을 텐데요. 오늘은 텅 비었습니다. 주변 건물 3개 모두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주하던 주민 8명은 임시 대피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추가 붕괴가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마찬가지로 주변 건물들도 모두 오래됐고 또 공사장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주민들 말대로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같은 게 정말 문제인지 궁금한데 붕괴 현장에서 얼마나 가까운가요? 네, 이렇게 식당가에서 몇 걸음만 이동하면 바로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장 펜스가 나옵니다. 지금은 어두워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 오후에도 크레인과 중장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공사가 시작된 뒤로 매일 발파 진동과 소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최근에는 건물에 균열도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아직까지 붕괴 사고에 이 공사 현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사고 현장에서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앞서 오늘 낮에는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이유가 낡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공사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조사했습니다. 당장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데 사흘 뒤에 2차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 사이로 감식반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합동 감식팀을 꾸려 용산 건물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감식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감식팀은 붕괴 전후 모습을 비교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을 찾는 데 힘썼습니다. 주변 대형 공사장에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붕괴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화재나 폭발이 있어서 무너진 건 아니고 건물이 붕괴돼서 화재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무너진 건물은 52년 전 지어졌지만 규모가 작아 안전 대진단 점검 대상은 아닙니다. 국과수는 오는 7일 2차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건물 세입자들을 조사한 경찰은 곧 건물주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다른 공사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확실한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도 대책은 없는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안전진단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에 고인목을 댔습니다. 차량이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뛰쳐나오고. 주민들은 주변의 지하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발파 공사로 집안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아파트 복도 벽면이 심하게 갈라져 땜질한 흔적이 보입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타일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힘껏 밀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엔 부서진 돌이 쌓였고 벽은 무너져 그대로 기울었습니다. 흙이 밀고 들어오면서 방은 좁아졌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위험해서 여기서 잠을 못 자요. 밖에는 많이 금이 가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지금. 공사 현장 주변에 주택이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갈라진 벽면 틈새로 바깥이 보일 정도입니다. 참다 못한 주인은 자신의 돈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 때문에 건물에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은 쏟아지지만 연관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드는 작업이고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는 사이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영입니다. 첫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재판에 나왔습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1시간마다 휴정을 요청하면서도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선 당시 압구정동 개발을 주도할 때였는데 왜 도곡동 땅을 사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재판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작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건강 상태를 숨기고 살았지만 감출 수 없게 됐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진찰과 치료를 받으면 특별 대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대통령은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는 걸 알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이 언급될 땐 직접 입을 열어 길게 반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동과 강남 개발을 주도하던 당시 도곡동 땅을 살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스로부터 수시로 경영 보고를 받았다는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보고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는 진술에 대해 자신의 앞에 와서 고개를 들고 얘기할 입장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도 이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재판은 한 차례 더 멈췄고 결국 도저히 더 못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재판은 일찍 끝났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선동으로 일어났다면서 끊임없이 왜곡해온 지만원 씨가 다시 고소당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사복 씨의 유족과 제73 광수로 지목된 시민이 직접 피해를 봤다며 나섰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만원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내려와 선동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73 광수라는 인물을 직접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76살 지용 씨로 밝혀졌습니다. 일제강점기 후왕 양성과 항일 정신을 알리는 데 힘쓴 북남 지흥현 선생의 친손자입니다. 국방 의무도 다 했는 사람을 갖다가 이북서 내려온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고. 고 김사복 씨의 아들도 아버지가 북한 간첩이라는 지만원 씨의 글 때문에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버지를 폄훼하는 글이 현수막에 적힌 걸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주변인들을 부추기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만원 씨는 이전에도 5.18 당사자들로부터 5차례 형사 고소당해 모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5.18 유족회 등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8,2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오늘 오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화물차가 소형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차량이 불타고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사고 수습 때문에 일대가 통제된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윤두열 기자, 피해 상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소형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운전석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숨진 채 발견된 시신은 소형 승용차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사고는 어떻게 난 건가요? 네, 사고가 난 곳은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87km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저녁 6시 40분쯤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화물차 밑에 깔렸고 화물차는 중심을 잃고 갓길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후 불이 나면서 차 2대 모두 불에 탔습니다. 특히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검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화물차 운전자는 차에 혼자 타고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승용차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지만 승용차 내부나 주변 수색 과정에서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 주변 4km 일대 통행은 모두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사고 수습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체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직접 뛰어들어서 2차 사고를 막아냈던 용감한 시민들의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자 곧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위기를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트럭 운전석 옆에 경찰관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급하게 트럭으로 달려갑니다. 함께 운전자를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운전자는 잠시 상반신을 세워 앉았지만 다시 드러눕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머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립니다. 지나가던 행인까지 함께 운전자의 몸을 주무릅니다. 뒤이어 119 구급대가 도착해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2일 낮 1시 20분쯤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에서 윤의영 경위와 노수환 순경이 안전띠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적발된 60살 장모 씨가 갑자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며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5분여 뒤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좀 많이 당황은 했는데 그래도 옆에 팀장님도 계시고 또 이런 상황을 항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장 씨는 머리에서 문제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성단체 회원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논란입니다. 경찰이 입건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남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여성들은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뒤 많은 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공포와 차별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반발과 남녀 대결 구도도 강해졌습니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남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불꽃 페미액션 회원들은 지난 2일 길거리에서 웃옷을 벗었습니다. 음란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이전에 찍은 발라 시위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 측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공연 음란죄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음란죄로 체포합니다. 일단 경찰은 입건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남성 발라 사진은 괜찮고 여성만 성적 대상으로 보느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자율적으로 올린 발라 사진만 삭제하는 거는 진짜 여성 혐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JTBC 김민관입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의 하나인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6,000m까지 치솟은 화산재는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 과테말라 시티까지 뒤덮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25명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길가까지 밀려온 용암에서 뜨거운 김과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민들은 화산재를 뒤집었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4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푸에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폭발입니다. 화산재는 인근 안티구아 지역뿐 아니라 과테말라 시티와 치말테낭고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974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폭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l panorama era muy bueno. En la mañana y horas de la tarde solo estaba cayendo ceniza y arena. Esto no era para poder evacuar a las poblaciones, sino hasta que se nos dio el problema del flujo piroclástico.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정확한 실종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용암에 불탄 마을을 수색하면서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 수 있습니다. 당국은 과테말라 시티의 라 아우로라 국제공항을 폐쇄하고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 선수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기각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피해 여성과 두 선수의 주장이 상반되고 조사된 내용만으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먼저 자리를 떠났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때립니다. 이 남성도 곧바로 여성을 마구 때린 뒤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0일 밤 10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불로동 거리에서 20, 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웠습니다. 50대 부부가 20대 남성들이 탄 차에 전조등 불빛이 밝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청년 3명과 50대 부부 모두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1977년 땅굴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다. 유경수 여사는 자살했다고 각각 말했다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재심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40여 년 만에 죄를 벗었지만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무면허로 뜸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 선생의 제자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쑥뜸 시술이 의학적인 기술 없이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 선생과 제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에 비해서 현수막이 좀 많아졌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국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내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두 배로 늘었고 장소 제한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가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주 목요일 한 시민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남학생 허리 높이로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좀 발생되는 구역이거든요. 횡단보도로 해서 사람들이 건너서 인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참을 차도로 걸어간 다음에 인도로 올라가니까 문제의 현수막은 다음 날 오전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현수막 장소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명당 전쟁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인 키 높이의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신호등도 안 보이잖아요. 전철역은 다 이래지. 나같이 키 큰 놈이 지나다니도 못해. 도로 표지판을 가리거나 대중교통 이용에도 방해를 줍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 통로인데요. 바깥에서는 이곳이 몇 번 출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 현수막들이 이 출구 번호까지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급히 현수막을 옮깁니다. 지금 왜 떼시는 거예요? 옮기려고. 아, 옮기세요? 어디로 옮기세요? 역전 앞으로요. 지나가는데도 되게 잘 막아놔가지고 불편하시고 막 가려놓으니까 그 6번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실제 후보자들의 현수막 전쟁에 관련 업체들은 호황입니다. 첫날 80연습회. 새벽부터? 그렇죠. 12시부터. 하도 민원이 들어가니까 저런 거 피해서 가게 피해서 달아달라고. 하지만 단순히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상인들은 간판이나 매장을 가리는 현수막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항의를 하니까 띄워줬어요. 그분들 띄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가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투표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실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건물 고층부에 있는 한 PC방인데요. 평상시에는 창문을 열어서 냉방과 환기를 했었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현수막 때문에 사실상 창문을 열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전에 창문을 가리지 않기로 계약서까지 썼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대형 현수막을 걸어 일부 간판까지 가린 겁니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연락소가 있는 건물에는 크기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간판을 좀 하나라도 남겨놓으면은 그나마 손님들이 보고 찾아올 텐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리본 거예요. 여기는 주로 역 앞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역에서 나온 손님들이 PC방을 보고 찾아오거든요. 선관위는 이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벽 현수막이라고 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저희가 강제하고 이런 사안은 아니라서. 정작 유권자들은 과도한 현수막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 어떤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고 오히려 저거 너무 정보가 많아서 지나치게 되는. 국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현수막으로 정작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마저 가려지는 것 아닐지 우려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길들일 수 있는가? 전설적인 레이싱카를 결합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세단과 608마력의 스포츠카를 창조할 수 있는가? 세상에 없던 완전한 새로움을 보라, 눈앞에 있는 가장 완벽한 답을. Beast in a suit, the all-new BMW M5.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쿄발 베를린행 열차표. 1936년 24살 마라톤 선수인 손기정은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은 대륙과 끊어진 곳이기에 청년은 시모노세키 항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한 뒤에 열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2년 전 기차로 대륙을 건너갔던 나라 잃은 젊은이는 차창 너머 풍경에서 무엇을 읽어냈을까? 화가 나혜석 또한 31살이 되던 1927년에 용산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기차는 40km 속도로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 평원을 거쳐서 유럽으로 향했죠. 무려 한 달이 넘게 걸렸던 기나긴 그리고 기약도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범한 어머니의 길을 거부했던 화가는 파리에서 더 넓은 세상과 조우하게 됩니다. 아득히 먼 과거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려왔으나 언제부턴가 꿈꾸지 않았던 과거. 적어도 그 시절 한국인의 마음속 지도는 한없이 위로 뻗어나가 있었던 것이죠. 서울발 평양행 기차표 27,000원 자유석. 어제 오후에 서울역 플랫폼 전광판에는 행선지 평양을 알리는 주황색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물론 실제로 평양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일운동에 헌신하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조금 특별한 행사였죠. 기차는 평양이 아닌 도라산역에서 멈춰 섰지만 기차를 탄 사람들의 마음만은 애초에 적혀 있었던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어느덧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남과 북의 그 만남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파고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분석가들은 한 사람의 행보를 우려하고 또 한 사람의 속내를 두려워하지만 돌이켜보면 역사는 결국 필연이었다는 것을 믿고 싶은 지금. 서울발 평양행 기차. 사람들이 어제 손에 쥔 그 평양행 열차의 종착역은 비록 평양은 아니었으나 1936년 베를린으로 향하던 나라 잃은 청년과
1927년 파리로 향하던 여성 화가가 꿈꾸었던 미래를 우리라고 꿈꾸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게다가 지금의 열차는 놀면 가도 한 달은 안 걸릴 터이니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오늘 오후에 샹그릴라 호텔을 10일부터 14일까지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일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이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은 어떤 곳인지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취재했던 박현주 기자가 이곳을 이미 취재한 바가 있는데 이 보도 보시고 싱가포르 현지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회담 장소로 사실상 확정된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높은 건물이 주변에 없고 들어오는 길목이 적어 경호에 유리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도 매년 이곳에서 열립니다. 올해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삼엄한 경계 속에 안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3년 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당시 대만 총통의 첫 양안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굵직한 국제 행사를 여러 번 치른 만큼 경호 관련 인프라가 대체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당초 북미 정상이 만날 회담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호텔에서 확정되면 정부 개입이 되면 이제 호텔 시큐리티 따로 있고 경찰 따로 있고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시큐리티가 이렇게 다 차단되는데 호텔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제2의 도보다리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된 샹그릴라 호텔 앞에 나가 있는 유선혜 기자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선혜 기자, 앞서 일부에서는 샹그릴라 호텔이 북미 정상회담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일부 연결이 끝나고 나서 샹그릴라 호텔 내부로 들어가서 직원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직원들은 10일부터 14일까지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여기가 회담장으로 쓰일지 아니면 북미 정상 가운데 누군가가 묵는 숙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보안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아시아 안보회의가 이곳에서 열렸고 인도 모디 총리라든가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두 오는 행사였지만 그때도 그 기간 전체를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싱가포르 정부의 발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물론 저희가 일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다시 전해주시죠. 네, 싱가포르 내무부는 오늘 내무 담당 차관 명의의 관보를 통해서 싱가포르 호텔과 그 주변 일대를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스페셜 이벤트 에어리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특별 행사 구역 가운데 일부를 특별 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서 그 기간 외부인이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폭죽이나 인화물질, 깃발 등은 이 특별 행사 구역에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이걸 좀 물어보겠다고 이미 좀 유선혜 기자한테 알려드렸는데 정상회담 장소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숙소일 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가 정상회담장이라면 그 두 사람의 숙소는 또 다른 곳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네, 일단 특별 행사 구역 안쪽에 들어와 있는 곳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이 들어와 있고 미국 대사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앞서서 전에 드렸던 카펠라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플러톤 호텔 이런 북미 협상팀이 머물렀던 호텔들은 특별 행사 구역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현지 교민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과거에 싱가포르에서 여러 차례 정상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숙소까지는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톤 호텔이나 카펠라 호텔도 여전히 숙소가 될 가능성은 남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 좀
특별행사 구역에 들어간 다른 호텔 눈여겨볼 곳이 있는데 이곳 샹그릴라 호텔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입니다. 이곳에 김창선 서기실장이 사흘 전에 다녀간 모습이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세인트 레지스 호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여서 거기에 김창선 씨가 다녀갔고 집사로 알려진 그 사람이 다녀갔고 거기가 특별 행사 구역으로 함께 지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특별 행사 지역이라는 곳은 회담장도 되고 양국 정상의 숙소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일단 세인트 레지스가 거기에 숙소 후보로 좁혀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군요. 일단 알았습니다. 샹그릴라 호텔 지금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청소 작업도 다시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네,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이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발표가 된 이후에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들어서 상당히 좀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지금은 해가 져서 작업이 멈추기는 했지만 해지기 직전까지도 호텔 꼭대기층에 유리창을 매달려서 닦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특히 VIP 통로로 알려진 곳의 난간에 그 페인트를 벗겨내고 새로 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들이 몰려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호텔 직원들을 단속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임소라의 북미 정상회담 취재 수첩 순서입니다. 임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샹그릴라 호텔이 회담 장소로 유력하다라는 보도는 일단 나왔는데 뭐 아직 단정할 수는 없겠죠? 싱가포르 정부가 샹그릴라 호텔을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만 네. 그 몇 시간 전까지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국내외 언론이 유력하다고 꼽은 게 국가시설인 대통령궁 그리고 휴양지로 알려진 센토사 섬 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회담 장소로 거론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샹그릴라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싱가포르 언론에서 그간 회담장으로 유력하다고 보도를 해왔던 곳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국제 행사 경험도 굉장히 많고요. 이 호텔의 정원이 특히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데 오솔길이 나 있고 그 끝에 바구니 모양을 한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두막 안에 4명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있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서 산책을 한 뒤에 오두막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연출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경호를 준비를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란 게 있을 텐데 이미 뭐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통화를 해본 북한 전문가 가운데 회담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경호상 임박해서 발표가 될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호처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이 정상이 방문하는 장소는 사전에 형광등, 시계, 천장까지 샅샅이 점검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점검을 하고 난 뒤로는 이제 뭐 통제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점검이 끝난 곳의 입구에는 검색대를 설치하고요. 통제와 안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미리 회담 장소가 공개가 되면 이런 안전 지역이 안전 청정 구역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장소 공개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방문 장소를 가는 길에 다리가 있다면요. 특수요원이 수중으로 들어가서 교각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도 이제 여러모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해외 방문 일정을 이렇게 미리 알리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더 경호에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3월 방중 장면으로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영상을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을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경찰 오토바이가 빼곡히 에워싸고 있고요.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까지 자신의 전용차를 공수해 간 뒤 현지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이런 경우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었잖아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판문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자마자 네.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을 에워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김 위원장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974 부대 소속 근접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네. 이들이 싱가포르에서도 미국 비밀 경호국 그리고 싱가포르 당국과 경호 공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측의 경호 수준은 사실 상상을 좀 초월한다고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판문점 회담 당시 경호팀에서는 김 위원장이 앉을 그 책상 소독약을 뿌렸다고요? 네,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직접 공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미리 준비된 펜을 가져온 천으로 닦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상의 가족들까지 올 경우에는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고요? 네,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요. 네. 멜라니아 여사가 북미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북미 정상 내외가 함께 만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외면받은 1337번으로 잡았습니다. 번호인가요? 아니면 횟수인가요? 네, 숫자 횟수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무려 1337번이나 있었는데 잘 사실관계를 모르는 발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일본 기자가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일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이에 김문수 후보는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한 자리는 괜찮지만 한일 관계를 해치기 위한 것은 반대라고 답하면서 평화의 소녀상 위치를 잘 모르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독립기념관이다, 역사관이다, 뭐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뭐 대사관 앞이든 이런 거 없다니까 뭐 문제가 없네. 예. 뭐 독립기념관에는 있어도 되는데 대사관 앞에는 지금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워딩인가요, 이른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지금은 대사관 앞이든 없다니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대사관 앞에 있는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저 1337차 수요 시위 집회 예. 숫자. 예. 수요 집회. 예. 수요 시위보단 수요 집회가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일본인 저희가 이제 그 캡처를 한 기사 제목이 저렇게 나왔었는데요. 일본인 성노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는 1992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매주 특별한 날을 어쩌다 한 번씩 뺀 적은 있었는데 하면 모두 1337번입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에도 열려서 바로 이렇게 뉴스에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 저렇게 설치된 것은 1000번째 집회인 2011년 12월에 평화의 소녀상이 1000번째 집회를 기념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녀상 설치 이유만 보더라도 7년 동안 337번의 집회가 있었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뉴스가 나고 크게 이슈가 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대사관 앞에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 보도도 그렇게 많이 되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관심은 있었지만 저것만 몰랐을까요? 좀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긴 일단 하고요.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가 돼 있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했었고 대구시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김문수 후보는 한편 최근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북핵 폐기까지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만약 철수를 하면 한국은 적화 통일이 된다고 봐야 된다며 그러면 본인은 총살될 것 같다. 이런 약간 과격한 표현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저 발언의 전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될 것이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는 관계가 없다,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죠. 두 번째 키워드는 2번은 어디에? 로 잡았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경기도지사 2번, 기호 2번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인데요. 예. 오늘 남경필 후보 측에서 공개한 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배달된, 정확히 말하면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 주민에게 배달된 선거 공보물인데요. 예. 저렇게 1번 후보 관련 공보물만 2장이 들어가 있고 앞에 지금 저 위쪽에 있는데요. 2번은 빠져 있고 바로 3번 공보물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공보물에서 2번이 빠져 있자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경기도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남경필 후보를 빼고 있다. 공정선거를 포기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 제가 중앙선관위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는데요. 공보물 발송 작업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직원이나 또는 일부 고용한 외부 인력 등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공보물이 많으니까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남경필 후보 측에서 그럼에도 고의다, 공정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는 사실 지난 주말에도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빠졌단 말인가요? 이번에는 선거 벽보에 2번이 빠졌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한 벽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다음에 원래 2번, 3번이 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실수네요. 예, 실수라면. 3번 김영환 후보가 먼저 들어와 있고 2번 남경필 후보가 그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고요. 다른 사진도 다른 벽보도 하나를 보면 이번에는 1번만 2장이 있고 건너뛰어서 맨 오른쪽 3번이 있습니다. 예. 2번 남경필 후보 벽보가 빠진 건데요. 이거 뭐 남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저런 벽보 작업도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전국에 약 4만 5천 개의 벽보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글쎄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 실수냐라고 항의할 만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이런 선거에서 저런 실수가 자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당이든 다른 당 후보든 간에 근데 이제 나타난 것만 이렇게 보면 그것만 찝어내서 이렇게 봐서 그런지 예. 남 후보로서는 뭐 화가 날 만하긴 한 것 같습니다. 공보물은 작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데 예. 벽보의 경우 상당히 크게 웬만한 얼굴 실물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게요. 상식적으로는 실수할 가능성이 적지만 어쨌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파격과 과격 사이로 잡았습니다. 예. 어제 필리핀의 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요. 예. 오면서 계속 여러 파격 또는 과격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리핀 교민을 대상으로 한 만찬 행사를 가졌는데 예. 지금 흐릿한 사진인데 오른쪽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고요. 왼쪽이 교민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교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 교민입니다. 예. 교민을 초청해서 한 만찬이었는데 갑자기 연설 말미에서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저런 장면이 입 맞추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배경은 필리핀 대통령이 본인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키스해주면 책을 한 권 선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남자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원래 2명의 여성이 나와서 필리핀에서 상대방의 존경의 의미로 마노라는 행동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손을 머리 위에 얹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대신하고 책을 받아가려 했는데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 입을 직접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중 한 명과는 저렇게 입을 맞췄고 확대해서 보면 팔을 좀 나가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좀 보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예, 파격보다는 과격에 가깝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고요. 예. 물론 필리핀으로서도 이 사진 이제 좀 치워주시죠. 예. 필리핀 내부에서도 저 사진 장면이 필리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성 차별 행동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었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예, 두테르 대통령은 어제 행사장에서는 그냥 재밌자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나 재밌지 뭐 당한 사람이 뭐가 재밌겠어요.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여성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파격 또는 과격을 얘기하면 어제 입국 당시 사진도 관심을 좀 끌었는데요. 어제 서울이 30도였습니다. 무더위였는데 저렇게 가죽 재킷을 입고 와서 너무 공격적이다. 가죽 재킷이 맞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도 좀 가죽 재킷을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장도 논란이 되다 보니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복장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스루 속이 비치는 셔츠를 입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예. 있었는데요. 저 의상은 바롱이라고 필리핀 전통 의상입니다. 예. 지적받을 건 아니고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온 겁니다. 예. 저 복장과 가죽 재킷은 너무 다른데요. 뭐 더워서 입었다 치고 가죽 재킷은 덥지도 않았는지 아무튼 그걸 입었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수도권은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오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lost it though, and all alone the fire below would rise, and I wish you could have let me know what's real.